국군 방첩사령부가 맡았던 방첩과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이 새 조직들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해 방첩 정보활동과 사이버 보안, 군 보안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창설된 안보수사단과 사이버 과학수사단은 군사기밀 유출과 이적 행위 같은 안보 범죄와 디지털 증거 분석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지뢰 대응 정책 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의 제거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맞는 지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참여와 첨단 기술 활용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미사일의 첫 물량이 군에 납품돼 8월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에 더해 탄도탄 요격 능력까지 갖춘 만큼 영공 방위 능력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또 독일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유를 수입하기로 하는 등 남미에서 히토류와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에서는 AI 산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남미 3개국 순방의 마지막 순서로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한 것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며 안정적 수입을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서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독일에서 진행한 동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파독 간호사들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꼭 6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독 1세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만들었다면서 현지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 동포들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5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했습니다. 또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나 AI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순으로 진행된 남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히토리와 같은 핵심 전략 광물과 원유 공급망 확보 등 우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과 방문 국가에서 이뤄진 동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 교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세계 조직이 공식 창설됐습니다.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또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과 사이버 과학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는데요. 먼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하얀 천을 내리자 국방방첩본부가 적힌 비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같은 시간 이두익 국방부 차관은 국방보안지원단의 현판 앞에서 박수를 칩니다. 지난 6월 국방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군 개혁안이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을 분산하겠습니다. 2달 만에 현실화된 겁니다. 이로써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그리고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군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되었던 방첩기관이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됐습니다. 신고합니다. 국방방첩본부는 2026년 7월 31일부로 부대 창설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국방방첩본부는 미래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첩, 방산, 사이버 보안, 대테러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한 군 방첩정보 전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올려졌던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 분수령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국민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티 없는 투명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둘째, 고도의 전문성으로 위협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셋째, 오직 국민의 신뢰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현무삼 국방방첩본부장 역시 헌법가치 수호와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다짐하며 방첩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의 핵심적 가치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로지 방첩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국방보안 분야에서 최적화되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안을 튼튼히 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안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군의 보안 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썩은 나무르는 조각할 수 없다는 후목 불가조의 쇄신. 어두운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군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국방부 조사본부도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을 새로 창설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박정훈 본부장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고 군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경험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함께 창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안보 범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군의 호위함 대전함이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에서 탑건함에 선정됐습니다. 우리 해군 3,100톤급 호위함 대전함은 2026년 환태평양 훈련 림팩 해상화력지원 경연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며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이 림팩에서 탑건함에 오른 건 지난 2010년 세종대왕함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번 경연에는 10개국 13척의 함정이 참가해 7.2km 거리의 표적을 대상으로 5인치 함포 사격의 정확도를 겨뤘습니다. 대전함은 경연을 앞두고 전 승조원이 참여한 전술투의와 모의 사격 훈련을 반복하며 전투체계 운용 능력과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결과가 대한민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K방산의 우수성을 국제 무대에서 입증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지뢰 대응 정책의 방향을 담은 첫 법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맞는 지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참여와 첨단 기술 활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제1차 지뢰 대응 활동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뢰 대응 활동법에 근거해 처음 수립된 5년 주기 법정 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됩니다. 주목할 점은 지뢰 대응 체제의 변화입니다. 기존 제거 중심에서 증거 기반 실태 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제로 개편합니다. 그동안 전문적인 조사 없이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지뢰 제거 작업이 비효율적이었고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부족했던 상황.
앞으로는 전담 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 조사를 통해 지뢰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지뢰를 제거하고 조사 결과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개방합니다. 군사작전의 하나로 군이 전담해온 지뢰 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맞는 지뢰 대응 활동 체제로 전환한다는 건데 국방부는 유엔이 제정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내 폭발물 위험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 대응 활동 표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 진지 등 200여 곳 8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지뢰 지대도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제거 작업에 앞서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공개하고 토지 출입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도 지원합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합니다. 병력 감소와 지뢰 제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참여도 확대합니다.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과 단체는 지뢰 탐지와 제거 작업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2027년 소규모 지역부터 시작해 그 대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과 무인 수색 차량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적 협력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지뢰 탐지 제거 대상 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내년도 시행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천궁2가 각광을 받으며 빠른 수출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영공을 지킬 천궁2 첫 물량도 올해 전반기에 납품이 완료돼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파란 포장지에 쌓인 새 미사일이 부대에 도착합니다. 공군 장병들이 제조사 직원들과 함께 포장을 벗기고 발사 차량에 차례로 장착합니다. 공장에서 나온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실전 전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미사일이 바로 올해 첫 도입 물량으로 우리 군에 인도된 천궁2 미사일입니다. 발사 차량에 장착이 완료되면 곧바로 영공방위 임무에 투입되게 되는 겁니다. 장착을 마친 차량은 곧바로 진지로 이동합니다. 발사관이 천천히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각종 기능을 확인하는 최종 점검이 진행됩니다. 공군이 올해 첫 천궁2 전력화 계획 물량을 포대에 배치한 이후 작전 환경을 반영한 모의 훈련과 운용 능력 숙달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곳이 천궁을 처음 실전 배치한 것은 지난 2018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탄도탄 유격 능력을 갖춘 천궁2로 전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천궁2는 기존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은 물론 북한 탄도탄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천궁2 배치는 우리 군의 중거리 방공 능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였습니다. 기존 천궁도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지만 천궁2는 탄도탄 요격 능력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항공기 요격 능력까지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군은 천궁2 전력화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유격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전 능력이 향상된 MSAM-3와 방어 영역이 확장된 고고도 요격유도탄 LSAM-2,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 가능한 장사정포 유격체계는 현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속도감 있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발 이전부터 선행기술 연구를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제 확보해 개발이 제때 이루어질수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다양한 공중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가능한 중첩, 복합, 다층 방어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하늘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변화하는 전쟁의 시대, 대한민국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사례를 통해서 전쟁 양상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재래식 전쟁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군이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핵심 변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전쟁을 보면은 제일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들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중동 전쟁, 뭐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화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정보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보 분석에 따라서 원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식별을 하고 거기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정밀 공격을 해서 쉽게 말하면은 핀셋 공격을 하는 이런 군사 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자체가 그 어떤 전쟁의 정당성이나 뭐 어떤 도덕적인 측면 이런 것보다도 일단 국가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빨리 구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현대전의 핵심은 첨단 기술과 속도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과 무인체계가 전쟁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 군은 어떤 역량을 가장 먼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AI 기술과 이제 항공 우주력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 국방, 우리 군은 과거부터 체계적으로 잘 발전을 시켜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두로 되어 있는 그런 뭐 AI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인체계, 뭐 드론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상에서 또 작전해야 되고 특히 지상은 산악 지역도 있고 또 평지도 있고 그다음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해상 작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공 우주력도 구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군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 좀 더 우리가 중점을 두느냐는 차이는 있겠지만 균형적인 발전, 그다음에 평소에 사이버전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래 전장의 변화 속에서 특히 공군력의 중요성 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T-50 고등훈련기 또 KF-21 보람의 도입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셨는데요. 미래 안보 환경에서 대한민국 공군력이 갖는 의미와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T-50, 그다음에 T-50의 파생형인 FA-50 또 우리 공격기, 네. 그리고 지금 KF-21 우리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T-50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IMF를 그때 우리가 맞았을 때 그때 계약이 그 전에 되지 않았으면은 과연 제대로 갔을까? 그 다음에 또 이 T-50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KF-21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었고 2015년도에 정말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도 전투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투로 말하면은 드론이나 이런 것은 잽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네.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퍼컷이나 훅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결국은 그게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KF-21 전투기까지 이제 개발 기술을 거의 뭐 확보를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예를 들면 뭐 스텔스 능력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좋은 결정을 하고 왔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전쟁을 억제하고 만에 하나 유사시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그런 핵심 전력을 지금 현재 우리는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전투기 조종사부터 공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럼 요즘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상황 속에서 오늘날 지휘관들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군에 자기가 몸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자세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그 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명예롭게 생활하고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 분위기, 그다음에 국민 정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팀워크를 잘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러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상호 존중 정신에서 지휘관은 솔선수범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제대로 된 그 지휘관을 보고 부하장병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는 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오시며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한 가지 가치를 꼽자면 무엇인지 또 국민과 장병들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국방장관이 되니까 청정공군이 청정국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정은 똑같습니다. 청렴한 국방. 그 다음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정도를 걷는 국방. 그런데 이제 국은 국가 국민을 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그 다음에 방은 방위태세가 완벽한 국방이 되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다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플러스 4S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4S요? 4S의 첫 번째 S는 strong force, 강한 군. 군사력도 강해야 되고 교육훈련도 강해야 되고 정신전력도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smart force, 스마트한 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 세 번째 S는 scientific force, 과학군. 과학기술 워낙 발전하니까 빨리 하여튼 과학기술 발전하는데 적응해갖고 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socially responsible force,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군이 되자. 이렇게 이제 제가 모토를 설정해가지고 공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을 하여튼 제가 그 직책을 수행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군도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전력 활용과 대드론 장비 성능 검증에 나섰습니다. 육군 56사단이 실시한 드론 대응 행동화 시범과 대드론 전투 실험 현장을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동하던 장병들이 적 드론을 식별하자 즉시 산계해 생존성을 확보합니다. 열 차단 담요와 판초 오일을 활용해 개인과 차량을 은폐하고 다시 나타난 드론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공 화망을 구성합니다. 육군 56사단이 적 드론 공격 상황을 가정한 드론 대응 전투기술 행동화 시범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전력으로 적 드론을 식별하고 생존성을 확보한 뒤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병들은 드론 조우 시 약속된 신호로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히 솟아나는 등 실전적인 대응 요령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대드론건 전투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실험은 현재 운용 중인 대드론건의 성능과 전술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운용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대드론건의 최대 유효 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드론에 줄을 연결해 일정 거리까지 비행시킨 뒤 재밍 전파 영향을 받아 비행을 멈추는 순간에 거리와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5차례 반복해 평균값을 도출했습니다. 이어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접근시키며 군집 드론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좌우 방향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드론을 대상으로 재밍 전파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유효 범위도 검증했습니다. 아울러 PRC-999K와 PS-LTE 등 아군 통신 장비에 미치는 전파 영향 범위도 점검했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드론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이번 대드론 작전의 핵심입니다. 대드론건 실험 과정에서는 바람과 드론 연결 상태 등 실제 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재밍 전파가 작동하는 순간 드론이 영향을 받아 움직임을 멈추거나 추락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장비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얼마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 건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람의 영향과 드론에 대한 페어링과 이 연결, 이 부분에 대한 마찰료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대드론 체계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의 드론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신뢰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전 장병들이 드론과 관련해서 대드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전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대드론 체계 운용 개념과 교육 훈련 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현재 가진 전력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맞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대드론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KFN 유튜브 채널 강군 365에 공개된 육군 일병의 타격 드론 쇼츠가 조회수 500만 회를 앞두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장병이 타격 드론을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누리꾼들은 요즘 본 훈련 중 아주 현실성 있다, 든든한 국군 장병들 덕분에 오늘도 편히 지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짧은 분량 안에 달라진 전장 환경과 장병들의 전문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조회수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해군이 한화 시스템과 공동으로 AI 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투 실험에는 기뢰 탐색 식별,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함 옹진함, 감시 정찰용 드론, 한화 시스템의 무인 수상정 2척,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1대가 투입됐습니다. 이광훈 해군 작전사령부 무인체계 작전혁신과장은 AI가 임무계획 수립과 표적 분석을 지원하고 소해함과 무인체계가 함께 작전하는 기뢰전 수행 개념이 미래 해양작전에 충분히 유효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인공지능과 우주, 사이버 등 미래 국방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국방 핵심 기술 기획 성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 핵심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방 핵심 기술 기획 성과 컨퍼런스가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부터 개최돼 3회째를 맞은 국방 핵심 기술 기획 성과 컨퍼런스는 국방 과학기술의 기획과 연구개발 결과를 군 산학연과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행사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방위사업청, 국방부, 각군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이 내일의 강군을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R&D 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고
동시에 국가의 국민 경제에도 기여하는 든든한 국방 R&D의 한 축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조연설에선 국방 AI 추진 정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이어 행사장에선 각 기관과 기업이 개발한 국방 핵심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가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각 기관과 기업이 선보인 국방 핵심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핵심 기술 성과물 전시 부스엔 동시 감시 정찰을 위한 무인기 군집 제어 기술과 무인 잠수정용 소형 장거리 고해상 수상 감시 정찰 기술,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 기술 연구 등과 같이 기업들이 응용 연구한 기술의 연구개발 목표와 필요성,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분야별 세미나에선 전시된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방 핵심 기술 기획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국방 기술의 방향을 함께 고민한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와 군 산학연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제복과 정장을 차려입고 오랜만에 무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행사가 원주 보훈요양원에서 열렸는데요.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전용사 제복을 갖춰 입은 어르신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배우자와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섭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가 오랜만에 다시 남기는 웨딩 사진입니다. 원주 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유족 21명이 프로필 촬영과 미니 패션쇼에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복과 기증받은 의상을 입고 카메라 앞과 무대에 섰습니다. 지역 뷰티 아카데미 학생들은 헤어와 메이크업을 돕고 네일아트와 페이스 페인팅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훈요양원에 한 4번 정도 현장 실습 이렇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할머님들이랑 할아버지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항상 즐겁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정성껏 마련된 행사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느 자식이고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들이 젊은 시절 헌신의 기억을 회상하도록 해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남아있는 신체, 정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단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가 존중받아야 할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멋지시지만 젊은 시절 국가에 헌신했던 화려하고 멋진 기억을 회상하는 기회를 통해서 인지 자극과 잔존 기능 유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주 보훈요양원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물론 오늘처럼 문화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며 보훈복지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8곳에서 약 1,600명 규모의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요양과 간호, 물리치료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중 원주 보훈요양원은 200명 규모의 요양시설과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을 돌보는 데에서 나아가 문화와 정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이 존중받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훈요양원은 의료와 요양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보훈복지 공간으로 역할을 넓혀갈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올해는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정부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과 평화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해 8월 한 달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높은 문화의 힘을 꿈꿨던 백범 김구 선생. 국가보훈부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를 맞아 8월 한 달 동안 다양한 국민 참여형 기념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는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주제로 문화 주간이 이어집니다. 광화문에는 참여형 미디어월과 상징물이 들어서고 미디어 아트와 특별 전시를 통해
김구 선생이 강조한 문화의 힘과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백범 뮤직 페스티벌과 독립운동 노래음악회도 잇따라 열려 미래 세대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회장을 선사합니다. 문화주간에 앞서 서울 경교장에선 김구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문을 열고 독립기념관에선 백범일지 원본 자료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에선 드론쇼와 프로야구 연계 행사, 문화공연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캠페인이 한 달 내내 이어집니다. 또 모바일 게임 보보런을 통해 백범 관련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국민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학술대회와 기념우표, 기념메달 발행, 김구 선생 탄생 기념식도 차례로 열리며 기념해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김구 선생이 남긴 독립정신과 문화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이번 기념사업은 8월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강원도 강릉시와 양양군 일대에서 한미 공동 수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구교단과 미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해군 1함대, 공군 18전투비행단 등에서 4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특히 미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선 수중계획관과 고고학자, 해군 전문 잠수사 정비사 등 1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육군 6보병사단 6탄 독수리여단이 병영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병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 장려 방안 북돋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북돋움 프로젝트는 기존의 수동적인 독후감 제출 방식에서 벗어나 장병들이 도서를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5분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임명수 전 이화여자대학교 특임 교수는 3일 제19대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임 신임 소장은 취임식에서 역사의 기록과 연구는 국가 안보의 지혜를 축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전략의 토대이며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 혁신을 통해 연구소를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사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동풍의 영향으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기류 수렴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남부 산악을 중심으로 뇌우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는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는 2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광주는 38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산악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후부터 소나기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